제1장 화장품법의 이해입니다. 1장에서는 화장품법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법이 제정되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공부합니다. 화장품은 옛날에도 있었죠. 화장품이 있으니 화장품법도 있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화장품법이 독립된 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약품하고 같이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화장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어떤 화장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이게 법에 걸리는 일인지 안 걸리는 일인지를 알아보려면 저는 약사법을 찾아봐야 했던 거죠. 이 약사법에 의약품, 의약외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화장품법이 나온 거죠. 화장품이 인체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현대인들에게 화장품은 이제 기능성을 가진 화장품이 되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국내 화장품 산업도 크게 발전하면서 화장품이 약사법 밑에 있기에는 그 규모가 커지면서 화장품법은 따로 제정되어 입법화되었습니다. 즉 약사법에서 관리되었던 것이 1999년 화장품법으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그 취지와 법령,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규정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화장품 관련 내용이 약사법에서 나왔다는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 취지가 경구약, 주사제 이런 것들의 의약품하고는 달리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특성에 부합되게 그런 관리 체계와 그리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더 적합한 법으로 제정돼서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화장품법이 생기게 된 배경은 1. 화장품 특성에 더 맞는 법 2.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것 이런 배경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제정이 이제 99년에 되었고 실제로 많은 준비를 통해서 2000년 7월 1일 날 이제 화장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에이 날짜까지 외워둘 걸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억하세요. 화장품법은 7월 1일, 2000년 7월 1일 날 시행됐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장품법의 목적은 여기 보시면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라고 했는데요. 화장품이라 하면 두 가지겠죠, 여러분.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그쵸?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었거나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했거나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또 팔려면 그것을 국내에서 팔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팔았거나 이렇게 그 네 가지가 그겁니다. 제조했거나 수입했거나 또는 판매를 여기서 했거나 아니면 수출을 했거나 이 모든 사항을 모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이 화장품법의 목적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모든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1.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즉 식약처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취지에 화장품 특성에 부합되는 관리를 더 하려고 했고 역시 화장품 산업 경쟁력 배양하려고 했던 배경 두 가지하고 그 화장품법의 목적 즉 국민 보건 향상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 하나 또 같이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슬라이드가 가장 다 있어요. 우리 배워야 할 법들 다 있고 가장 지루할 슬라이드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법이 먼저 딱 만들어져요. 법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법에서 무슨 법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 구체적인 예가 없으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해당 법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도 자세히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떤 규칙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화장품을 다루게 될 때 뭔가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하고 궁금할 때 화장품 법을 찾아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 법의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싶을 때는 시행령을 찾고, 시행령에서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시행령에 따른 규칙을 찾습니다. 즉,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이죠. 법은 누가 다루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법이 움직이는지, 사실 대통령도 쉽게 법을 못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은 국회를 통해서 화장품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정해지고, 그 시행령에 따른 규칙은 총리령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가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이제 법령에 대한 시행 규칙이다, 시행령이다, 법이다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고, 가끔 이런 규정들은 뭐 이것이 옳은 것은 할 때 이러한 사항은 총리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서 다루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20가지 정도의 고시를 하고 있어요. 즉, 식약처 홈페이지 등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종사자들은 화장품 종사자들에게 이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니 규정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그 약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법령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굉장히 맞춰야 하는 곳곳에 그 문제들이 숨어 있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그 고시간 20가지가 정도가 되죠. 각각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서 다 출제되고 있고요. 20가지라 진짜 많다 하시겠지만 이러한 이렇게 세부 규정이 있고 지키게 해야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제가 그 20가지를 분류별로 조금 나누었습니다. 잠깐 이해하시고 앞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여기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화장품 관련 고시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가 얼마나 화장품 제조에 쓰이고 있는지, 유통되고 있는지, 폐기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은 생산, 수입, 원료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고 규정하도록 규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보고하느냐까지도 고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리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릴 수 있으려면 그 화장품은 어떤 기준, 어떤 시험 방법, 어떤 심사 규정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능성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걔를 기능성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떤 시험 방법으로 증명돼야 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식약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미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하나 새롭게 만들고 싶다 해보세요. 그러면 1번에 적혀 있는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이런 고시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백 화장품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드셔야 하고, 고시한 시험 방법대로 실험을 해서 증명하고, 또 심사 규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서 복잡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가 만든 화장품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으로 허가를 받는 거죠. 식약처는 뿐만 아니라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도 인증 조건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기관을 지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이라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기관도 따로 지정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인증에 대한 어떻게 인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 세 번째 그 CGMP라 그래가지고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C가 코스메틱이죠. CGMP라고 해요.
우수 화장품이 제조되고 품질 관리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고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나는 내 공장은 대단해 CGMP 인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식약처가 고시한 우수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즉 화장품이 제조되는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체계적인 제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규정을 모두 갖추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5, 6, 7번 볼까요? 5, 6, 7번은 화장품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시 방법, 광고 사항도 고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만든 이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렇지만 확실히 아토피 고객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화장품에다가 화장품 용기에 아토피라는 말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화장품에 관련돼서 식약처가 고시한 이러한 고시사항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행정처분을 받게 될 거예요. 또 그래서 광고도 광고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광고 범위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표시 방법에는 표시를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보증이 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식약처가 어떤 보증 이제 뭐 천연 화장품이다 이러면은 어떤 보증이 되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식약처가 이런 보증 업무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신뢰성 있게 인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을 지정해 주거나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 사항을 또 고시합니다. 예를 들면 식약처가 A라고 하는 회사가 뭐뭐뭐를 인증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고 능력도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 기관이 심사 기준에 맞춰서 뭐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제출하면 식약처가 뭐 심사를 또 하겠죠. 그래서 이제 A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될 수 있네. 이래서 A를 이제부터 뭐뭐뭐 인증기관으로 언제까지 허가한다. 뭐 이런 식들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런 절차를 또 규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시를 보고 다양한 또 기관들이 인증기관이 되려고 막 또 노력하죠.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고 다음 또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을 볼까요? 가격 표시하는 방법도 고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표시하면 안 되고요. 일부 가격을 표시를 안 해도 안 되고 알아보기 어렵게 쓰거나 해도 안 되는 거죠. 또 바코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바코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고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이런 것들이 부록이나 여러 가지에 있으니까 제 생각에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시는 다 하셔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8번부터 13번 안전성입니다. 가장 외울 게 많고 가장 많은 빈도로 출시되는 안전에 관련된 고시는 8번부터 13번에 있고요. 전 챕터에 걸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식약처는 국민 건강 안전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요소가 나오면 여러분 집중해서 더 문제를 풀고 기억해 주세요. 안전은 화장품 자체의 안전에 대한 기준과 안전 정보, 인포메이션의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을 하라고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보관하지 않으면 또 걸리는 거죠. 불법인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파트의 안전성, 세이프티가 정보 부분을 말하는 건지 화장품 자체의 안전성 요소인지를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강론 강의에서 각각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크게 제조될 때, 화장품이 제조될 때 안전성으로 사용 한도를 정해둔 원료들이 있어서 뭐 한도를 넘지 않게 제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조에 관련된 안전성하고 이미 만들어진 화장품이 유통될 때 유통 화장품으로서 안전성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두 부분을 크게 나누어서 또 안전성을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혼돈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항상 유통되는 화장품이나 또 이미 고시된 원료를 하거나 뭐 사용 한도를 정하거나 이런 모든 원료와 제품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국민의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요소가 있으면 위해성 평가를 합니다. 그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위해성 평가에 대한 그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절차를 아셔야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가 다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끝까지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화장품 관련 업자들과 식약처는 계속적으로 화장품 원료와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리 체계 속에서의 안전성을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시는데 개념을 잡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집중적으로 식약처는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소아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만큼 어린애들은 굉장히 인체가 다르거든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에 아직 미숙하고 아직 여리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 파트에 대한 안전성은 따로 분리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파트는 여러분 반드시 별 3개 치면서 반드시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알레르기 유발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피부하면 알레르기죠. 화장품은 모든 사람한테 좋은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한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죠. 여러분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에 그래서 이제 식약처는 화장품을 만들 때 제조에 투입되는 모든 원료의 전 성분을 표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 그리고 향료도 성분명을 표시하게 하고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그 전 성분을 다 보면서 자신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성분들에 대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쓰게 돼 있죠.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알러지나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주의사항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들은 고객들한테 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사용 시 주의사항들에 대한 것들의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색소입니다. 색소 자체가 자연 색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색깔 있는 제품들이 약간의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와 용량을 제한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제품에 어떤 색소를 썼는지, 기준에는 맞게 썼는지, 그리고 정말 그 한도를 맞게 적게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시했고 고시대로 했는지 보고 또한 고시된 시험 방법으로 그 검출을 했을 때 안전 범위에 있는지 등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식의 고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얘기할게요. 14, 15, 16.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아까 그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생산, 폐기, 원료 목록을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식약처가 하기도 하지만 관리기관을 따로 둬서 하기도 하죠. 어쨌든 생산하거나 수입돼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의 량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각 화장품 업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를 생산하고 폐기하고 있는지 원료 목록들을 보고해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 화장품 15번 수입 화장품은 동남아에서도 올 수 있고 미국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수입 화장품이 국내에서 품질 검사 없이 막 유통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수입 화장품은 품질 검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뭐 어떠한 것들은 국제적으로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뭐뭐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법령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은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로도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식약처는 식약처는 그 원료 사용에 대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금지 원료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 금지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네거티브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원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다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원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료에 대한 고시들을 잘 알아야 제조업자들이 잘 제조하고 책임 판매업자들이 아 이런 걸 잘 했구나라고 또 감독하고 이렇게 이제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8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좀 용어가 어려운데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가끔 저는 이게 몇 자지?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죠.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니까 소비자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로 이루어진 그 감시원이에요. 감시원으로 이제 식약처가 위촉하고 운영합니다.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식약처장이 위촉해서 위해 화장품 이렇게 좀 약간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위해 화장품의 회수 폐기를 확인하거나 또는 화장품 관련 업체 위반 업체들한테 행정처분을 이제 식약처 이렇게 행정처분을 이행하는데 정부가 이런 걸 이행하는데 소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정책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들의 안전관리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저는 이상하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맞추는 사람 별로 없겠죠. 왜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쉬운 문제와 난이도를 조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또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도 한대요. 그 약칭해서 알아두시는 한번 그 5번 외우고 5번 잠깐 할애하셔갖고 외우시죠, 뭐. 그래서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19번, 20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관련된 제도죠. 그래서 19번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그러니까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이 이제 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식약처가 지정하는 거죠. 식약처가 직접 하지 않고, 물론 식약처가 주관하지만 그거를 이제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을 이제 규정하면서 그 기관에서 시험을 운영하게 하고요. 20번은 우리 사장님, 우리 여러분들이 다 조제관리사가 다 된다면 이제 보통 본인이 사장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사장님, 판매업자가 이 업종을 이 새롭게 이제 신설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려면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가지는 다 법이고요. 이걸 제가 이제 약간 그 이름을 해서 잠깐 분류된 거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강론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